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2차 방어선을 갖다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면역학 하면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차 방어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체 2차 방어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있는데요. 1차 방어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물리화학적 방어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차 방어선에 관여하고 있는 세포는 대부분 이제 상피세포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 또 장에 있는 상피세포, 이걸 위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피세포들은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몸에 방어선에 관여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와 3차 방어선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면역세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2차 이 방어선은 이 비특이적 방어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특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방어는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종류의 세균 혹은 뭐 바이러스 아니면 어떤 다른 물질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다 한 가지의 그 면역세포가 이걸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특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3차 방어선에 관여하는 면역세포, 이것은 이제 T세포하고 B세포인데요. 이것은 특이적 방어선이에요. 이 특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타겟이 딱 정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의 종류, 예를 들면 콜레라균에 관여는 B세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균이 들어오면은 그 콜레라균에 그 반응하는 B세포는 반응을 못하고 장티푸스균에 반응하는 B세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특이적 방어선에 해당되는 T세포와 B세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적의 종류,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세균의 종류 혹은 바이러스의 종류를 다 합쳐놓은 만큼 그보다 더 이상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몸 안에. 그랬을 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적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다시 말해 세균과 바이러스 뭐 어떤 물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대개 약 100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 안에 있는 그 T셀이나 B셀 종류는 몇 가지인가 하면 이보다 최소한도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에서 1억 가지 정도의 T셀, B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방어선, 이 비특이적이다. 이 비특이적이라는 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어선이라는 것은 비특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갖다가 방지 또는 제거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외부의 침입자나 내부의 변형자를 면역세포가 비특이적으로 제거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건 선천면역이다. 선천면역이라는 것은 후천면역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항원, 다시 말해서 침입자에 노출된 다음에 이 면역세포 능력이 변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면역력이 굉장히 갖게 된다든지 증가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 선천면역은 변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난 면역의 그 능력,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죠. 2차 면역은 우리가 타고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선천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2차 방어에 관여하는 세포는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 다시 말해서 식세포 작용을 하는 세포하고, 그 다음에 자연살해세포 작용을 하는 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죽이는 세포하고 잡아먹는 세포. 죽이는 것과 잡아먹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잡아먹는 것은 세균을 몽땅 싸가지고 세포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식작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건 뭐냐면은 세포 밖에다가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세포를 녹이는 거죠. 세포 밖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작용에 관련된 세포는 우리가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하고, 과립구, 세포 안에 과립이 많이 있는 그래뉴로사이트, 과립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세례에 관련되는 것은 자연세례세포, NK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의 종류가 이 2차 방어선에 관여하고 있죠. 우리가 면역세포 하면은 이제 림파구, 단핵구, 과립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림파구 중에서 T셀과 B셀, 이것은 이제 3차 방어선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NK셀, 이것은 2차 방어선에 관여하는 것이죠. 거기서 과립구,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과립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뉴트로필에서 호중구, 에오지노필에서 호산구, 그 다음에 베이소필에서 호염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립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포 안에 가서 여기에서 보시면 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 점들이 과립입니다. 과립. 조그마한 알갱이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는 세포들. 이것을 우리가 과립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혈액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 중에서 대표적인 과립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과립구죠. 그래서 호중구, 호산구, 회염구.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백혈구 하면은 주로 이 세 가지를 백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리가 점점 더 많이 이렇게 길어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다리가 길어 나와 있는 것이 나뭇가지가 뻗어 나와 있는 모양이다 해서 수지상 세포라고 얘기해요. 나뭇가지 모양의 세포. 그래서 이 다리가 나와 있는 것이 수지상 세포고, 덴드라이트 셀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림포사이트에서 우리가 NK셀. 이것이 이제 2차 방어선에 관여한 세포들입니다. 면역세포는 우리가 백혈구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혈액, 우리가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혈액세포, 한마디로 혈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를 보게 되면은 태아 때, 우리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태아 한 1개월경부터 이제 혈구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요구세그레에서 난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3달이 지나면은 이 간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골수, 본메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는 거의 100%가 다 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골수도 우리 몸에 이렇게 뼈가 많이 있잖아요. 그 뼈 중에서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데가 이 척추뼈하고 그 다음에 골반뼈입니다. 그래서 척추뼈와 골반뼈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가슴 앞에 있는 이 뼈, 그 다음에 갈비뼈, 이것들이 그 다음에 오래 가고요. 이 다리뼈는 생각보다는 빨리 한 30대만 돼도 거의 다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팔뼈는 아예 처음부터 거의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골수 중에서 골수 하면은 골수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혈구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데 대부분이 척추세포하고 골반뼈가 이렇게 관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골수 이식할 때는 어디에서 뼈를 채취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골반뼈에서 이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식을 하고 있죠. 이런 그 혈구세포가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원조가 된 세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조 줄기세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원조 줄기세포로부터 세포가 둘로 나눠집니다. 마이로이드 줄기세포하고 림포사이트 만드는 림포이드 줄기세포로 나눠지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이 세포에 가서 어떤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관여하느냐, 어떤 종류의 이 세포 활성을 자극하는 이런 물질들이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게 작용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작용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로이드 계열 중에서 다시 이런 종류가 사이토카인이 작용하면은 이제 이게 메가카리오사이트라는 게 된 다음에 이것이 세포가 조금 나눠져 가지고 이 혈소판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만들어질 때는 세포 하나가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눠진 것이 혈소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열의 사이토카인이 작용하면 그것은 이제 적혈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계열이 작용하면 이제 마이로블라스트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래뉴로사이트,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혈액에 있는 백혈구를 만드는 정구세포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세포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고 그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 이런 분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이것도 줄기세포, 이것도 줄기세포, 이것도 줄기세포, 이것도 줄기세포, 이것도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혈구세포 하나 만드는데도 줄기세포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마이로이드 계열의 이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우리가 호염구, 호중구, 호상구, 또 이 단핵구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거기에 작용하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종류가 어떤 시기별로 어떤 양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세포가 만들어질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림포이드 계열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T세포가 되고 이게 작용 안 하면 B세포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혈구세포가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원조 줄기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들이 한번 분화하고 이것이 또 분화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혈구세포들이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혈액세포 중에서는 다른 거 다 합친 것은 세포 수가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다 합쳐봐요. 이거 합쳐봐야 이 적혈구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포와 어떤 줄기세포가 이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종류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포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세포 활성에 영향을 주는 펩타이드,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이런 단백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이토카인이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다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림포사이트 분비가 되고 마크로페이지 분비가 되고 그래뉴로사이트, 마스셀, 파이브로블라스트, 엔도셀리얼 셀 이렇게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이 어떤 양이 어느 시기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로 분화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이토카인의 종류에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케모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케모탁시스를 일으키는 물질들이에요. 케모탁시스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이게 무너졌다 하는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이제 방어하는 세포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우리 사회로 따지면 이게 이제 신호를 갖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케모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도 있고 인터루킨, 림포카인, 튜머 네크로스 팩터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야기죠. 이 2차 방어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는 식작용에 관여하는 것이 그래뉴로사이트하고 마크로페이지다. 그런데 이 그래뉴로사이트하고 마크로페이지는 주로 누구를 담당하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이에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갖다가 잡아먹는데 그래뉴로사이트하고 마크로페이지가 주로 관여를 한다. 그
그 다음에 세포사에 관여한다. 그 내추럴 킬러셀이 담당하는데 NK셀에 관여한다. 이 NK셀은 주로 누구를 담당하느냐 하면 내부에서 변형된 것을 담당을 해요. 내부 변형자.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내부 변형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세포들. 세포가 기능을 다 한 그런 세포들을 갖다가 없애는데도 NK셀이 주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래뉴로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혈액 내에는 마크로페이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혈액 내에는 모노사이트라는 이 세포가 있어요. 단핵구가 있는데 이 단핵구가 혈관을 빠져나와서 조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크로페이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셀이라는 게 있죠. 과립구는 우리가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혈액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립구 하면 3가지를 주로 이야기해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이렇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 마스트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스트셀은 대부분이 조직에가 들어있어요. 혈액 내에는 거의 없죠. 이 마스트셀과 이 베이소필은 거의 흡사하게 모양도 흡사하고 하는 기능도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혈액 속에 들어있고 이 마스텔은 조직에 들어있다. 하나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혈액에 들어있는 이런 그래뉴로사이트는 수명이 수시간에서 수일밖에 안 돼요. 수명이 아주 짧다는 얘기죠. 며칠 있으면 다 죽고 새로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반해서 마스텔에 있는 이 마스텔, 조직에 있는 마스텔의 수명은 수개월에서 어떤 경우는 수년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계속 있다가 계속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스텔과 바소필이 호염구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대부분 이게 알러지 반응이에요. 알러지 반응.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이제 유지되는데 특히 피부 알러지 반응은 대부분이 마스텔이 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뉴로사이트의 과립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있는데 과립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항균 물질이 들어있죠.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랬을 때 제일 첫째로는 세균을 이 과립들이 세균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3가지 물질이 작용해서 죽여요. 제일 첫째로는 항균 물질 그 자체가 직접 항균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펜신이라든지 에오제놀, 캐처, 프로테인 이런 단백질이 이제 여기 2가지 써놨는데 이런 2가지 단백질이 직접 이 자체가 항균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는 효소가 있죠.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직접 박테리아를 갖다 녹이는 거죠. 박테리아를 녹이는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이 효소가 박테리아를 녹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효소는 이제 하나는 하이드롤레이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이 효소가 세균을 갖다 녹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3번째로는 독성물질을 밖으로 분비를 해요. 그 독성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해서 RO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ROS를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 ROS에 세균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 세균이 ROS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방법으로 이 과립구가 세균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과립구 종류를 마스텔은 이제 조직에 있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것을 따지고 보면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호중구가 대표적인 염증 반응 세포죠. 그리고 이게 수가 가장 많아요. 적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호중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 하면은 호중구에서 나타나요. 다른 것들은 별로 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것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 호중구가 관여를 한다. 그 다음에 호상구가 있는데 호상구는 기생충의 반응을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생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액에 호중구가 증가되어 있다 하면은 혹시 기생충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염구는 우리가
알러지 반응에 주로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 호중구는 우리 그 파고사이트, 식작용을 하는 세포 중에서 가장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식작용 하면 대부분이 호중구를 생각을 하죠. 이게 혈액에 있는 백혈구의 60 내지 65%를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백혈구라는 것은 림포사이트까지 합쳐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림포사이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0% 이상이에요. 그럼 30% 된다 하면은 이거고 림포사이트를 합치면 95%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 가지고 나머지 백혈구가 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가장 많은 식균 작용에 관여하는 세포는 이 호중구다. 호중구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1차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은 거기에 30분 이내에 빠져나와서 그 방어선이 붕괴된 부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균이 그 1차 방어선 뚫고 세균이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세균을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잡아먹는 거죠. 이 호중구나 그래뉼사이트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들이 1차 방어선이 무너진 부위를 가려고 하면 혈관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혈관을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혈액 안으로. 그리고 거기서 싸우다가 죽는 거죠. 죽어서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고름 안에가 이 죽은 호중구가 몽땅 들어있어요. 수명은 3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돼요. 상당히 짧죠.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숫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호중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고사이트 하면은 파고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세포가 호중구예요. 호중구가 파고사이트를 잘하면은 더 이상 뭐 다른 세포들은 파고사이트를 안 해도 됩니다. 호중구가 한 마리가 어떻게 보면 호중구 세포 하나가 세균을 몇 마리까지 잡아먹을 수 있느냐 하면 대개 한 20마리까지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1대 20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 세균을 갖다가 이 호중구가 죽이느냐 하면 1번이 잡아먹는 거, 파고사이트죠. 그 다음에 2번이 그 항균 물질을 갖다가 밖으로 분비해가지고 또 죽여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균이 못 움직이게끔 세균을 갖다 묶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익스트라셀러 트랩, 이게 트랩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죠? 이게 함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세균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서 어떤 단백질하고 이제 크로마틴, 이게 DNA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된 것인데요. 이런 걸로 해서 세균을 갖다 못 움직이게 꽉 쌓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호중구가 세균을 갖다가 죽이는 기존 이런 세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뉼사이트의 기능을 하면은 호중구의 기능을 하면은 다른 그 기능들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호상구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호상구가 있는데 호상구라는 게 뭐냐면은 호는 좋아한다는 거죠. 산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색을 할 때 산으로 염색을 하면은 염색이 잘 되면은 호상구. 중구는 중성 시약으로 염색을 할 때 염색이 잘 되면은 중성구. 산성 시약으로 염색을 할 때 염색이 잘 되면은 호상구. 알칼리성 시약으로 염색해서 염색이 잘 되면은 호염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산성 시약으로 염색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기생충을 갖다 죽이는 데 주로 관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 식작용, 파고사이트 기능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것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마크로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안티젠 프레젠팅 기능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튜머셀 같은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잡아먹고 나서 이게 안티젠 프레젠팅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손상된 조직을 갖다가 재생할 때 그때 이게 좀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파고사이트 다시 말해 식균 작용하는 세포와는 조금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숫자가 아주 적어요.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기대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호염구죠. 염기성, 염색 시작으로 염색이 되는 세포 해서 호염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호염구 안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뉼이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호중구가 손상을 받으면은 히스타민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때 이 히스타민이 하는 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서 혈류가 정체가 되고 또 확장이 되면은 혈관에 있는 구멍 사이즈가 커져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액체가 좀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조직 간질에게 액체가 이렇게 혈액이 액체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부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 뒤에 이렇게 부어 있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거기에서 혈류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혈액 액체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더 심해가지고 혈액이 더 많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혈압이 뚝 떨어져 버리죠. 혈압이 떨어져서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이제 뛰는 걸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면서 이제 코마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펜실린 맞고 샥이 빠졌다. 뭐 어떻게 해서 샥이 빠졌다 하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 호염구나 아니면은 마스텔도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런 것에 의해서 히스타민 분비가 과잉이 돼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혈관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 두드러기 난다든지 이런 것도 히스타민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항히스타민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호염구는 알러지 반응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마스텔이다, 비만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호염구하고 아주 흡사해요. 세포가 기능도 거의 흡사하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호염구는 혈관 안에가 들어있어요. 세포가. 그리고 수명도 짧아요. 거기에 반해서 비만세포 이건 조직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조직계에 들어있으면서 수명도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한 번 알러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올해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꽃가루 알러지가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맞는 항체를 내 몸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만세포가 그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있던 비만세포가 죽지 않고 올해까지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내년까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수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에 그래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과립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그 그래뉼, 과립들이 빠져나오면 이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비만세포가 예를 들어서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러젠에 대한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나무다, 뭐 꽃가루다 이것에 대한 항체가 우리 혈액에 떠다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꽃가루가 들어오면은 이 꽃가루가 이 항체에 가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은 하원이 결합된 항체 이것을 갖다가 알아보는 리셉터라는 게 이 마스텔, 이게 비만세포의 세포 표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비만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거기에서 과립으로 들어있는 히스타민을 밖으로 분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세포와 관련된 알러지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뉴얼 사이트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노뉴클레어 파고사이트입니다. 단핵구죠. 이 단핵구는 혈액에 있을 때는 단핵구라고 부르고, 이게 혈관을 빠져나와가지고 조직으로 가면은 이걸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대식세포는, 조직에 있을 때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라고 불리우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장기에 가서 그 장기에 있는 세포처럼 변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크로페이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는 마이크로그라이아 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스큘러 사이누소이드,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은 주로 그러니까 간 같은 데가 있는데요. 간에 있는 엔도셀리아 셀 또는 그 림프 조직에 있는 레티큘러 셀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오리진으로 보면은 이 모노사이트 오리진으로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크로페이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모노사이트인데 조직으로 가면 마크로페이지야. 차이가 뭐냐 하면은 차이가 다리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여기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 다리가 길다는 이야기는 다리가 길어서 잘 이렇게 싸가지고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잘 포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리가 짧으면은 세균을 잡을 수가 없죠. 짧은 다리로. 긴 다리니까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조직에 간 것은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것을 마크로페이지라고, 이렇게 다리가 짧은 것은 모노사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노뉴클레어 파고사이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모노사이트가 빨리 나와가지고 마크로페이지로 됐는데,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크로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 마크로페이지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크로페이지가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마크로페이지, 페이지라는 게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 포식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식작용은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호중구가 파고사이트는 대부분을 담당을 해요. 마크로페이지도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는 파고사이트를 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조금 달라요. 호중구는 그야말로 세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대식세포는 세균을 잡아 죽이는 것은 또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식세포는 한 마리가 그렇게 많은 그 세균을 잡아먹질 않아요. 한두 마리 잡아먹고 말아요, 그냥.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파고사이트가 하지만은 파고사이트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인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파고사이토시스를 보면은 외부에서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안으로 잡아 들어가지고 싸서 이렇게 만들어놓죠. 이것을 우리가 파고솜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라이소솜이라는 게 결합해가지고 이 안에 세균을 갖다가 용해시키는, 분해시키는 효소를 갖다가 이 안으로 분비하죠. 이 안에 나오죠.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세균이 다 녹아요. 녹아서 이제 그걸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식작용이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식세포가 체내 의이물질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따위를 섭취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작용, 이것을 우리가 파고사이트다. 다시 말해서 포식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고사이트를 하는 것은 주로 호중구가 하죠. 주로 호중구가 하고, 이 호중구는 목적이 파고사이트가 주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식세포와 단핵구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파고사이트를 하는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작업이라는 게 이제 항원 제시,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항원 제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파고사이트를 파고사이트가 마크로페이지 수장세포가 미생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 면역 시스템에 항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항원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원을 분리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항원 중에서 다시 말해서 미생물 중에서 정말 미생물의 특징이 될 만한 부분 그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그걸 여기에 MHC라는 물질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에다 붙여가지고 이 밖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밖에 이게 딱 붙어서 전시가 되어 있으면 이 항원이 붙은 MHC가 이렇게 밖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 몸 안에 내 마크로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이런 항원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밖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 전시 똑같은 말이에요. 전시를 하는 거예요. 밖에다. 그러면 그 표시된 것을 알아보고 이것을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은 T세포가 알아봐요. T세포가 이걸 알아보고 여기에 결합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다시 말해서 이 항원에 맞는 T세포가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T세포가 활성화돼서 그 T세포가 이런 세포 여기 들어있으면 이걸 갖다가 잡아서 없애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가서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어떤 나쁜 게 들어있다.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이제 전시를 하면은 전시를 한 것을 알아보고 그 T세포가 거기가 결합해서 이 T세포가 활성화되고 해서 다시 T세포가 와서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MHC라는 거, 이 MHC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항원을 붙여가지고 밖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런 항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표지판에 해당되는 것이 MHC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MHC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 이제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해서 약자로 MHC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메이저가 주라는 얘기예요. 메이저, 메인 이렇게 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히스토가 조직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콤파티빌리티라는 말이 적합성을 말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이 콤플렉스 복합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주 조직 적합 복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주 조직 적합 복합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것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표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름표예요. 이름표. 이게.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은 내가 아닌 것이 되고 내가 아닌 것은 절대 내 몸에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조직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사하느냐면 바로 이 MHC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도 맞아야지 전혀 안 맞은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끝끝내 거부해서 우리 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는免疫 시스템이 그걸 갖다 거부를 계속 해버린거든요. 이런 MHC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클래스 1, 1급이 있고, 클래스 2, 2급이 있고, 클래스 3, 3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피하 인식,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클래스 1과 2가 관여하고 3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1과 2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 1은 모든 세포에서 다 발현이 돼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이것이 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세포막에다가 다 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다음에 우리가 그 T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T셀이 알아보는 것은 클래스 1과 클래스 2 두 가지를 알아보는데 클래스 1은 먼저 이게 나라는 걸 알아봐요. 이게 나라는 걸 알아봐야지 내 것에서 잘못된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럴 때 표시를 쓰는 거죠. 내 거 아닌 걸 넣어놓으면 아무 작용을 안 해요. 그것은. 그 다음 클래스 2가 있는데 이것은 안티젠 플레이팅 셀에서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T세포가 활성화가 될 때 이것이 반드시 MHC라는 그 항원 제시세포가 가지고 온 항원에 의해서만 활성화가 일어나요. T세포는. 이렇게 T세포가 항원을 인식을 할 때 B세포는 항원만 있으면 알아봐요. 근데 T세포는 항원만 있으면 못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T세포가 가지고 항원 제시세포가 가지고 온 그것도 그 가지고 온 항원 제시세포가 내 거라는 표시를 들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알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인식을 하고 이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T세포를 할 때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세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1과 2가 TI 인식에 관여한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티젠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세균이 여기를 1차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랑간셀이 이걸 갖다가 파고사이트 해가지고 해서 이 랑간셀이 파고사이트 해가지고 그 중에 안티젠의 일부를 뜯어가지고 MHC 클래스 2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요. 붙여가지고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가지고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림프노드로 와요. 이제 림파틱스를 통해 림프노드로 오면은 림프노드에 T셀들이 기다리겠죠. 그럴 때 이 T셀이 이걸 알아볼 때 MHC 클래스 2가 결합되어 있는 항원 요것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항원이 혼자 온 거 이거 못 알아봐요. 그래서 T셀이 활성화될 때는 T셀은 어떻게 보면은 특수부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때 이 특수부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와야 되는데 그 정보를 우리 정보원이 가지고 온 정보만 믿지 다른 정보원이 가지고 온 정보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보원이라는 표시가 뭐냐 하면 MHC 클래스 2가 나오고 맞느냐 이걸 맞춰봐요. 맞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항원을 맞으면은 우리 맞는 정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T셀이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혼자 오는 항원 이건 다 T셀이 활성화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T셀 활성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T셀 매작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페이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주 기능이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이제 주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포가 자연셀의 세포, NK셀이죠. 이 NK셀은 앞에 있는 그래뉴로사이트나 모노사이트는 마이로이드 셀 오리진이었어요. 이것은 림포이드 오리진이라고. 기본이 이건 림포사이트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래뉴로사이트 계열이 있는데 이건 림포사이트 오리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라지 그래뉴러 림포사이트. 그래뉴러라는 거죠. 그래뉴러가 뭐냐 하면 세포 안에 가서 이렇게 과립이 들어있어요. 림포사이트는 과립이 없습니다. 그런데 NK셀만 과립이 들어있죠. 이 과립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 과립소에 가서 세균을, 세포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세포를 녹일 수 있는 효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케모타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리고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립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림포사이트, 그게 우리가 NK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다른 세포를 갖다가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림포사이트 중에서 단세포를 죽이는 림포사이트, 직접 죽이는 림포사이트, 그것을 우리가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는 기능은 사이토톡식 T셀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포독성 T세포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차이점은 세포독성 T셀은 타겟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반해서 NK셀은 타겟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그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것은 면역적으로 따지면 인네이트 이뮤니티예요. 다시 말해서 NK셀이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이상의 면역력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면역력은. 이런 NK셀에 타겟이 되는 것은 어떤 세포들인가 하면은 가장 많은 것이 1번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뇌 세포들이죠. 그것이 타겟이고, 다음 두 번째로 튜머셀, 변형된 세포들이죠. 변형된 세포에는 튜머셀도 있고, 또 하나는
노화된 세포도 있어요. 노화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것을 갖다가 세포를 없애고 새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이 NK셀이 많이 관여를 하죠. 거기에도. 그렇게 해서 이 NK세포가 파괴세포를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라이시스, 녹여 죽이는 거예요. 세포를 갖다 녹여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에이포토시스 해서 이것은 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각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가 죽는 방법이 이게 라이시스하고 에이포토시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포가 죽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네크로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 괴사인데요. 이 괴사는 어떻게 해서 죽는 걸 말하냐면요. 세포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세포 막이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내분들 밖으로 쭉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터져 죽는 것을 우리가 네크로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이포토시스, 이건 세포 자연사, 자멸사, 뭐 세포 자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에이포토시스는 어떻게 해서 죽는 거냐면요. 세포가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가 수십 개 내지 수백 개로 조금 나와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에이포토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에이포토시스에 의해서 죽는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에 하루에 0.1% 내지 0.2% 정도가 날마다 죽어요. 죽을 때 그게 대부분이 에이포토시스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따지고 보면은 매일 500억 내지 700억 개 세포가 이렇게 에이포토시스로 죽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포가 죽으면은 이 죽은 세포를 처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NK셀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NK셀의 세포가 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NK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이제 종류를 나눌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NK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가 NK세포냐 하고 했을 때 림포사이트하고 겉에서 보면은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그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이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구별을 하거든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이 표시가 마커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CD56이라는 것과 CD3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백질인데 CD3가 있으면은 이것은 림포사이트예요. T 림포사이트죠. 그래서 CD3는 뭘 하는 거냐면 T셀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T셀 리셉터의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시켜 주는 것이 CD3라는 단백질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T셀 리셉터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있으면은 T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것은 있다, 마이너스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NK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CD56은 있고 CD3는 없어야 돼요. 이 CD3가 없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죠.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은 T셀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NK셀이다. 겉보기는 림포사이트인데.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CD56이 있긴 있는데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예요. 브라이트, 밝게 염색을 하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많이 있으니까 밝게 보이겠죠. 조금 있으면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어둡게 보이는 거. 그래서 CD56 브라이트하고 CD56 딤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CD56 브라이트는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은 혈관 밖에 있는 세포들, 혈관 밖에 주로 있어요. 그리고 CD56 딤, 이것은 주로 혈액에 있는 NK세포들이 딤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딤 이렇게 되어 있는 NK세포는 활성이 좀 아직 안 되어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브라이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NK세포가 우리 혈액에 또는 우리가 혈액 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커를 세 가지를 쓰는데요. CD1659, 5659, 3. 그래서 3은 나와서는 안 되고 T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59, 56 이 두 가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항체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이 플로사이토메트리라는 플로사이토메트리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CD56하고 CD16이 많으면은 이쪽이 위로 갈수록 많다는 이야기고 CD3가 이쪽으로 갈수록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세포가 이렇게 뭉쳐있는 데 점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점이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세포는 뭘 말하느냐 하면 CD3가 많이 나오고 CD56이나 16은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T셀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CD3는 거의 없고 그다음 56이나 CD16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NK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소트라는 기계로 리포사이트를 뽑아가지고 그걸 넣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 NK셀가 얼마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NK셀을 보고 여기는 T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NK셀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기능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5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중첩이 되기도 하지만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싱 셀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을 잃어버린 세포를 없애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세포는 전부 다 나라는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시가 잘못됐어요. 표시가 고장나요. 그럼 그런 세포는 문제 있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포를 찾아서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세포에 가서 항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항체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 세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왜냐면은 내 셀프에 나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 몸에서. 근데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세포가 결합되어 있다. 하면은 그 세포에 결합된 그 항체가 결합된 물질, 그것을 우리 항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항원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항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 미디에이티드 사이토톡시시티에서 ADCC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NK셀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갖다가 분비를 해요. 분비를 해가지고는 다른 면역세포,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토톡스 T셀을 갖다가 말하는데, 이 사이토톡스 T셀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활성화된 사이토톡스 T셀이 이제 면역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튜머셀 서비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암세포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계속 감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암세포에 대한 우리가 감시망을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NK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클리어런스 오브 세네센스 셀인데요. 이 세네센스라는 게 우리가 노화된 세포예요. 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세포를 갖다가 없애고 새로운 세포로 그걸 대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노화된 세포를 갖다가 대치할 때 이 세포를 갖다가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이 NK셀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K셀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서 NK세포가 다른 세포를 갖다가 없애느냐? 없애는 방법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포를 갖다가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간접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공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세포를 직접 라이스를 녹이는 거예요. NK세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NK세포가 있는데 NK세포가 직접 타겟셀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세포를 갖다 녹이는 효소를 여기서 직접 분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포에 가서 항체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 항체에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갖다 녹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공격하는 방법이 있죠. 이 간접 공격은 이 NK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요. 분비를 하면은 이 사이토카인이 다른 면역세포, T셀이라든지 마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활성화된 마크로페이지 T셀이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가서 이 타겟 세포를 갖다가 공격해서 그걸 세포를 죽이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직접 죽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미싱 셀프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NK셀인데 이게 건강한 세포예요. 그러면은 건강한 세포는 이 MHC 클래스 1이라는 물질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나라는 표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있으면은 이게 NK세포에 가서 이게 이 MHC 클래스 1이 NK세포를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면은 MHC 클래스 1이 정상적으로 있다 하면은 이것은 나다 해서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MHC 클래스 1이 NK세포의 공격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MHC 클래스 1이 좀 잘못돼요. 그래가지고 없어진다든지 모양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대표로 암세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억제가 풀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억제가 풀리게 되면은 그때 이 NK세포가 이 세포를 갖다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효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다 분비해가지고 이 효소가 갖다 이걸 갖다 녹여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셀프가 없어졌다. 그래서 미싱 센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미싱 셀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전이 캔서 셀이 가서 캔서 스페시픽 안티젠이 있고 이 안티젠에서 안티바디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경우에 이 안티바디가 세포에 붙어 있으면은 그 안티바디에 이쪽 안티바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FC 포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FC 포션에 대한 리셉터가 NK셀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CD16이에요. 그래서 이 리셉터를 캔서셀과 안티바디가 결합되었으면 그 안티바디에 가서 이 NK셀이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포를 갖다가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래뉼을 갖다가 분비해가지고 이게 가서 캔서셀을 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NK셀까지 해서 여기까지 강의가 끝인데요. 그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NK셀의 작용은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그 사이토카인이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예를 들어 캔서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NK세포의 캔서세포에 대한 작용 능력은 상당히 강하죠. 물론 T세포보다는 약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T세포보다는 약한데요. T세포는 딱 어떤 일정한 특정한 암이다. 그러면 그 암에 해당되는 T세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 반해서 NK세포는 특정한 암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 암이라도 이 NK세포가 다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T세포보다는 NK세포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이 넓은 범위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sonalized Immune Care Platform. NKCF.